안녕하세요. 연세하나병원 QPS 팀장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병원 종사자의 손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흔히들 서전은 손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시나요? 실력 있는 의사이던 스트레인지가 교통사고로 손을 심하게 다친 후 더 이상 외과의로 살지 못하게 되자 심하게 절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끝에 환자의 생명이 달린 서전에게는 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손, 수술 실력이라는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는 의사의 진료 또는 처치 전 손위생을 당연하게 여기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수술 혹은 진료 장면에서 반드시 손 씻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처럼 손위생은 의료진을 상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세균 발견 이전에는 손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 의사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이 죽던 시기가 있었던 걸 아시나요? 결핵과 콜레라가 창궐한 19세기 유럽에서 병원에 입원한 산모의 20에서 25%가 산용열로 사망합니다. 산용열은 출산 후 산모의 생식기를 통해 세균이 침입돼서 고열을 내는 폐혈증인데요. 산용열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고 분당 맥박을 160회까지 치솟게 하며 찢어질 듯한 하복부 통증을 동반합니다. 당시는 많은 산모가 원인도 모르고 이 같은 고통을 겪다가 사망했습니다. 반면 집에서 산파의 도움으로 가정분만을 한 경우 산용열 사망률이 1% 이하로 낮았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병원이었던 비엔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는 2개 병동이 있었는데 의사와 의대생이 담당하는 1병동의 사망률은 1명당 98.4명이었고 산파들이 담당하는 2병동의 경우 사망률이 1000명당 36.2명이었습니다. 1병동은 의대생에게 해부학 실습을 시키기 위해 해부실과 매우 가까웠는데 의사들은 해부 도중에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면 병동으로 뛰어가 산모를 진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부인과 교수인 야콥 콜레츠카가 시체 부검 중 메스에 손을 베이고 3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콜레츠카의 동료인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그를 부검하고 산용열로 사망한 산모와 상태가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손부터 시작해서 발, 배까지 고름으로 가득 차고 장기가 종기로 뒤덮여 있었던 건데요. 이때부터 제멜바이스는 의사의 손에 묻은 시체 입자가 산모를 진찰할 때 산모의 몸으로 들어간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서 동료 의사에게 산모 진찰 전에 염화석회 용액으로 손을 씻을 것을 당부합니다. 실제로 손 씻기 도입 후 감염률이 크게 감소합니다. 20%를 육박하던 산용열 사망률이 5월에 12.24%로 낮아지고 감염 위험이 높은 여름에도 6월에 2.2%, 7월 1.2%, 8월 1.9%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동료 의사들은 의사의 손에 묻은 피와 고름은 신성하다는 믿음 아래 이 주장을 배척합니다. 그동안 의사들 때문에 산모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동료들의 반발과 따돌림 속에서 제멜바이스는 정신병원에 갇히고 심한 구타로 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그 상처로 인해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제멜바이스 사후 10여 년 후 미생물 병원설과 세균 이론이 정설이 되면서 의학계가 제멜바이스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손 씻기 하나에 산모의 생사가 달렸다는 사실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환자를 접촉하는 병원 내 다양한 직원들의 손위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위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과 올바른 손 씻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위생은 손에 있는 세균이나 다른 미생물을 제거해서 청결하게 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소독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손에 있는 미생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서 감염 사슬을 차단해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병원 내 진료, 처치 모든 과정에서 손위생으로 시작해서 손위생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을 때는 알코올 손 소독제로, 눈으로 오염이 관찰될 때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간혹 장갑을 착용할 때 손위생을 생략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갑은 손위생을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장갑 착용 전과 후에도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위생은 언제가 필요할까요?
포인트 오브 케어, 즉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진료나 간호가 일어나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손위생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는 손위생 제재가 가능한 가까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손위생이 필요한 5가지 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환자 접촉 전입니다. 직원의 손에 있는 미생물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둘째, 청결 무균 처치 전입니다. 미생물이 감염 위험이 높은 크리티컬 사이트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셋째, 체액 노출 위험 행위 후입니다. 체액 노출 위험이 있는 행위를 끝내자마자 장갑을 착용했다면 장갑을 벗은 후 곧바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넷째, 환자 접촉 후입니다. 환자가 보유한 미생물로부터 의료 종사자와 의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자 옆을 떠나며 손을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 주변 접촉 후입니다. 환자를 접촉하지 않고 환자 주변 물건이나 가구를 만진 후에도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손위생 수행 중 손 씻기는 셀프 백신이라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간편하게 환자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위생법인데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번,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번,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워 문질러 주세요. 4번, 손가락.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번,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에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6번,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약 30초간 수행해야 되며 각 부위당 5회 이상 마찰해 주어야 합니다. 손위생은 감염 예방법 중 가장 쉬우면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또한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손위생 지침을 철저히 지켜서 더욱 안전한 연세 하나병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은 환자 안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999년 미국 의학원에서 발간한 To Err is Human. 국내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로 번역된 보고서입니다. 환자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손꼽히는 이 보고서는 의료 오류의 심각성을 알려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료기관에서 매년 4만 4천에서 9만 8천여 명의 환자가 의료 오류로 사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시스템으로 이를 보완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국내 환자안전법은 어떠한 계기로 제정되었을까요? 2010년 참으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합니다. 당시 9살로 백혈병 치료를 받던 정종영 군이 빈크리스틴이라는 항암 주사 후 열흘 만에 사망합니다. 2007년 백혈병 진단 후 마지막 항암 주사로 완치를 앞두고 있던 화나가 주사 후에 두통, 발열, 소변량 감소 등을 겪고 숨진 것입니다. 정맥주사인 빈크리스틴이 척수광으로 주사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매우 유사했으나 초기에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의 가능성을 부인했었죠. 이 일을 계기로 환자안전법 청원운동이 확산되는데요. 그러던 중 2012년 10월 40대 여성에게도 빈크리스틴 투약 의료 사고가 재발하면서 마침내 2015년 1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되고 2016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환자안전법은 사고의 책임을 묻기보다 사고 보고 활성화에 주안점이 있는 법안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만큼 탄탄한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아무도 어떤 환자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며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은 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병원 입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약 38,200건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해 교통사고 사망 건수인 2,916건보다 무려 12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환자안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입니다. 즉, 환자 안전 사건이란 환자 안전에 불필요한 해를 주었거나 환자에게 해를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사고를 말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적신호 사건, 위해 사건, 근접 오류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적신호 사건이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거나 그 위험을 동반한 사건을 이릅니다. 위해 사건은 치료 과정, 업무 수행 중에 실수나 오류가 환자에게 도달해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접 오류는 오류가 발생했으나 환자에게 도달하지 않아서 위해를 끼치지 않는 의료 오류입니다. 이렇게 환자 안전 사건이 발생하면 일시, 장소, 종류, 발생 경위, 피해 상황 등 6하 원칙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연세하나병원은 환자 안전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내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접 오류는 수시 보고를 하며 72시간 내에 내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위해 사건은 주치의 보고 및 상태 파악, 응급처치 후 부서장과 QPS 팀장에게 보고하시고 2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신호 사건 역시 주치의 또는 당직이 보고 후 상태 파악 및 응급처치를 한 후 부서장, QPS 팀장에게 즉시 보고하시고 24시간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각 보고서가 접수되면 사안별 개선사항, 진행활동, 근본 원인 분석을 거쳐서 팀을 구성해서 개선안을 도출한 뒤에 대표원장께 보고합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 목적은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확한 지침에 따라 아무도 해를 입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자 안전만큼 중요한 직원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양한 건강위험 요인에 노출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해진 작업환경 측정과 건강진단, 보건상의 조치 등이 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안전사고는 크게 비감염, 감염사고로 나뉩니다. 비감염 사고는 상해, 화학물질 노출 등을 말하고 감염사고의 경우 주사침, 찔림 등으로 처치 중 관련 질환에 감염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해 발생이나 화학물질 노출 시에는 가장 먼저 의학적 안전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근무를 제한하게 됩니다. 직무 관련 감염사고는 주사침, 찔림 사고가 가장 많은데요.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사침 자상의 정의, 예방법 등 안전수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사침 등에 의한 손상이란 사용된 주사침 또는 기타 날카로운 물체 등에 찔리거나 베임으로써 타인의 혈액에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사침 자상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용한 물품 정리 중. 둘째, 시술 처치 중. 셋째, 립 캐핑 때입니다. 각 상황마다 예방법도 다른데요. 사용한 물품 정리 중에는 주사침 사용 즉시 본인이 직접 주사침통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폐기물통을 손으로 누르거나 발로 밟지 않습니다. 폐기물이 봉투에 70에서 75% 정도 차면 교체하고 전용 용기가 넘쳐 흐르면 폐기물이 밖으로 나와 있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품이 쏟아져 나왔을 때 손으로 잡지 말고 보호 장갑을 착용하고 포셉 등을 이용해서 정리하고 날카로운 물품은 집게 등을 이용해 처리합니다. 시술 처치 중 예방법입니다. 절대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천천히 작업합니다. 주사침 사용 시술과 처치는 밝은 곳에서 시행합니다. 주사침이 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사침이나 날카로운 기구를 손으로 잡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리캐핑 예방법입니다. 사용한 주사기의 뚜껑은 다시 씌우지 않습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환송 기법을 사용해서 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침 자상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찔리거나 베인 부위를 짜내고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알코올이나 베타딘 등으로 소독을 합니다. 점막이나 눈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노출된 경우에는 흐르는 물 또는 생리식염수로 세척합니다. 환자와 자신의 면역 상태를 확인합니다.
감염 노출 보고서를 절차에 맞춰 작성하시고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진료와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 및 검사, 처방에 맞게 투약하도록 합니다. 감염 노출 보고서를 감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연세하나병원의 직원 안전사고의 보고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감염 노출 안전사고의 경우 응급처치 및 구두 보고를 하고 직원의 상태와 감염 노출 여부를 파악합니다. 추가 진료를 마친 후 감염 노출 사고를 인지한 지 24시간 이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기타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처치와 구두보고 절차 후 추가 진료를 시행합니다. 직원 안전사고 보고서를 사건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건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사고 처리와 결과가 모두 분석되면 최종적으로 대표원장께 보고합니다. 오늘 직원이 안전해야 내일의 환자도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과 관련된 지침을 반드시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최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